노인은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혼자 타고 고기잡이를 했다. 날마다 바다로 나갔지만 지난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간은 한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 노인이 살라우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살라우란 운이 막혀버려 재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소년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배를 따라 나섰는데 첫 주에 큼지막한 물고기를 3마리나 낚았다. 그러나 소년은 노인이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바닷가에 나가 노인을 기다리다가 낚싯줄이며 갈고리, 작살과 돛대에 감긴 돛을 거들어 날라주었다. 돛은 밀가루 부대로 군데군데 기어져 있었는데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여의고 앙상한 데다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열대지방 특유의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사한 탓으로 야인 볼에는 피부암의 갈색 반점이 얼굴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다. 손에는 큰 고기를 잡을 때 힘껏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생긴 상처가 훈장처럼 깊게 박혀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상처들이었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낡고 늙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활기게 넘쳐 있었으며 패배를 알지 못했다.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은 뒤 두 사람은 두구로 함께 올라갔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실은 할아버지하고 다시 배를 탔으면 해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으니까요. 노인은 전부터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쳐왔고 소년은 무척 노인을 좋아했다. 아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이제 재수 좋은 배를 탔으니 그냥 거기에 남아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린 3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알고 있어. 네가 날 믿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으니 괜찮아. 아버지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전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할 거예요. 그래 알아. 물론 그래야지. 아버지는 신념이 깊지 못해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에겐 신념이 있잖아. 노인이 소년을 돌아보며 눈을 꿈쩍했다. 그럼요.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저 어구들을 집으로 날라요. 좋지. 우린 고기잡이 동지니까.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주변의 많은 어부가 노인을 놀려댔다. 그러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어부들은 그런 노인을 가엾게 여겼으나 그런 심정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단지 조류라든지 낚싯줄을 들이었던 바다의 깊이, 최근의 좋은 날씨에 대해 아니면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그날 재미를 본 축들은 돛새치에 칼질을 해서 2개의 널빤지에다 기다랗게 높여놓고 그 판자 양쪽에 한 사람씩 붙어 비틀거리면서 어류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아바나 시장으로 운반해 갈 능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해 건너편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달아올린 뒤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른 다음 껍질을 벗기고 소금을 절이기 위해 토막을 쳤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항구 건너쪽까지 상어 공장의 생선 냄새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가 그나마 그치고 만 데다 테라스에 햇볕이 잘 들고 상쾌해서 냄새도 나는 듯 마는 듯 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응,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가서 내일 쓸 정어리를 좀 구해올까요? 넌 가서 야구나 하렴. 아직은 나 혼자서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어망을 던질 테니까. 하지만 전 지금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고기잡이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맥주를 샀잖아. 그걸로 됐어.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던 게 제가 몇 살 때의 일이지요? 5살이었지. 아마 내가 그때 꽤 힘센 놈을 하나 잡아 올렸는데 그 놈이 배를 산산조각 낼 뻔했지. 너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기억나니? 생각나는 건 그 놈이 꼬리를 철썩거리는 통에 가로대가 부러지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후려갈기던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저를 뱃머리 쪽으로 떠밀어 버리던 거며 배 전체가 요동치는데 큰 나무를 찍어 넘기듯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내려치던 소리, 이윽고 내 몸에서 늘큰한 피비린내가 나던 것도 기억해요. 정말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었던가?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간 다음부터의 일은 다 기억하고 있는걸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더니 자유로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나가서 모험이라도 해보겠는데. 하지만 너한테는 부모님이 계신데다 또 너는 지금 재수 좋은 배를 타고 있잖니.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도 4개쯤은 구해올 수 있어요. 내 미끼는 오늘치도 아직 많이 남았다. 괴짝에 소금으로 절여뒀어. 싱싱한 걸로 4마리만 가져올게요. 정 그렇다면 1마리만 가져오너라. 노인은 희망과 자신을 완전히 잃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미풍이 일 때처럼 희망과 함께 자신감이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2마리만 가져올게요. 소년이 고집을 부렸다. 그래, 2마리만. 설마 훔친 거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성격이라 일단 한번 결정하고 나면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가 양보했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진정한 자존심에 손상을 주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류가 이대로만 있어준다면 내일은 재수가 저을 거야.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요? 멀리 나가보려고. 그래도 바람이 바뀌면 돌아와야지. 날이 밝기 전에 나가야겠다. 저도 주인을 졸라서 멀리 나가볼게요. 할아버지가 만일 진짜 큰 놈이라도 잡게 되면 옆에서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말이에요. 네 주인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싫어할걸? 그래도 새가 고기를 찾고 있는 거나 또 주인이 보지 못한 걸 봤다고 우겨서 돌고래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시력이 그렇게 나쁘냐?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 사람은 거북 사냥을 나간 적이 없을 텐데 거북 사냥을 하면 눈이 상하거든. 할아버지는 머스키토 앞바다에서 몇 년씩이나 거북 사냥을 했는데도 아직도 눈이 좋으시잖아요. 나야 원래 좀 특이한 늙은이니까. 하지만 정말 큰 물고기가 잡히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럴 거야. 요령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야 정어리를 잡으러 가지요. 그들은 노인의 조각배에서 고기 잡는 도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었고 소년은 낚싯줄을 든 나무개짝과 갈고리대, 긴 창살이 달린 작살 등을 손에 들었다. 조각배의 고물 밑에는 미끼통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큰 고기를 낚아올릴 때 후려치는 몽둥이가 있었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없었지만 돛과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 나았다. 노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갈고리대나 작사를 배에 놔둠으로써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2사람은 노인의 오두막집으로 가서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왔다. 돛을 감은 돛대를 노인은 벽에 세워놓았고 소년이 나무상자나 다른 고기잡이 도구들을 그 위에 놓았다. 돛대는 오두막의 단칸방만큼이나 길었다. 그 오두막은 구아노라는 종려나무 싹의 딱딱한 껍질로 지은 집이었다.
안에는 침대와 테이블, 의자, 그리고 진흙으로 된 흙바닥 한 구석에는 불을 피워 음식을 끓이는 붓두막도 있었다. 질긴 구한호 잎을 여러 장 겹쳐놓은 갈색 벽에는 예수의 성심상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의 채색 그림이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한때 그 벽에 아내의 사진을 걸어놓았으나 사진을 볼 때마다 쓸쓸해져서 떼어놓았다. 지금 방구석 선반 위 세탁해둔 셔츠 밑에 그 사진이 놓여있다. 뭐 좀 드실 게 있나요? 현미쌀밥 한 그릇과 생선이 있지. 너도 좀 먹을래? 전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우지. 그냥 차게 먹어도 되고. 제가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좋고 말고. 노인에게는 투망이 없었다. 소녀는 노인이 그것을 언제 팔아버렸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지어낸 대화를 날마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 현미밥도 생선도 없다는 걸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은 재수가 좋은 숫자야.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무게가 나가는 큰 놈을 잡아 오는 걸 봤으면 좋겠지? 전 투망으로 정어리나 잡으러 가겠어요. 할아버지는 문가 쪽 양치에나 앉아 계시겠어요? 그래, 어제 신문이 하나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이 있다는 것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인지 아닌지 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아래 정말로 신문을 꺼내오는 것이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이 신문을 주더구나. 정어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가 드실 것하고 제가 쓸 것을 같이 얼음에 채워놓은 다음에 아침에 나누어 가져와요. 제가 돌아오거든 야구 얘기를 좀 들려주시고요. 양키즈 팀이 질 리가 없지.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이 걱정되는데요. 양키즈 팀을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하란 말이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팀과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 모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가는 신시내티의 레스 팀이나 시카고 화이트 삭스 팀까지 겁내겠는걸? 그렇지. 끝수가 85로 되는 복권을 한 장 사는 게 어떻겠니? 내일이 꼭 85일째 되는 날이거든. 87일째 최고 기록을 내셨으니 87 어떨까요? 그래, 한 장만.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서 꾸지? $2 50센트쯤은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빌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 빌리는 거지만 다음엔 구걸을 하게 되니까. 할아버지,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9월이란 걸 생각하셔야 해요. 9월은 큰 고기가 오는 때지. 5월은 누구든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달이지만. 그럼 전 정어리를 구하러 가겠어요. 한참 후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있었다. 이미 해가 진 후였다. 소년은 침대에 있던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와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늙었지만 두 어깨에 아직도 억새님이 넘쳐 있었다. 목덜미에 선도 팽팽해서 잠들어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주름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입고 있는 셔츠는 그의 돛처럼 여러 번 기운 것이었고 그나마 햇빛이 바랬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눈을 감은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무릎 위에 신문은 그의 팔목에 눌린 채 저녁의 미풍에 펄럭거렸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노인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그러고 그는 곧 미소를 지었다. 그게 뭐지? 저녁밥이에요. 하지만 난 그리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래도 드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고기도 못 잡아요. 안 먹고 전엔 잡았었는데. 노인은 신문을 접으면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냥 두르고 계세요.
제가 곁에 있는 한 밥을 드시지 않고는 고기잡이를 못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부디 오래 살면서 네 몸이나 잘 돌보렴.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까만 콩밥하고 바나나 튀긴 것 그리고 수트 조금이에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이중으로 된 양은 그릇에 음식들을 담아왔던 것이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 등을 꺼냈다. 이걸 누가 주던? 마틴이 주었어요. 테라스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할아버지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엔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뱃살이라도 주어야겠다. 이번 말고도 전에 음식을 주곤 했었니? 네, 그래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더 좋은 걸 줘야겠구나. 그 사람 우리한테 퍽 친절하구나. 맥주도 2개나 줬어요. 나는 깡통 맥주가 제일 좋아. 하지만 오늘 건 병맥주예요. 해튜 맥주죠. 병은 돌려줄 거예요. 고맙다. 그럼 어서 먹어볼까? 아까부터 접수시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드시기 전까지 뚜껑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녀는 다정한 말투로 노인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먹자. 난 그저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손을 어디서 씻으셨다는 거지?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마을의 수도는 큰 거리를 들씩이나 거쳐 내려가야 했다.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아버지를 위해 물을 길어왔어야 하는 건데 비누랑 깨끗한 타올도 가져오고 난 어찌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다음엔 겨울에 입을 셔츠랑 재킷, 신발과 담요도 더 갖다 드려야겠다. 소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스튜가 아주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양키즈 팀이 최고야. 노인은 흥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졌는걸요? 별것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활약할 거니까.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디마지오가 나타나면 달라지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시합이라면 나는 당연히 브루클린 편을 들겠어. 그러나 딕 시슬러가 옛날 야구장에서 멋지게 직구를 던지던 일들이 생각나는군. 그런 멋진 강타는 없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멀리 쳐낸 걸 거예요. 그가 테라스에 왔을 때 무슨 일을 기억하니? 나는 그 선수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지. 그래, 널 보고 말해보라고 했던 건데 너도 차마 말을 못했지. 그때는 참 바보 같았어요. 만약 말을 걸었다면 우리하고 함께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랬다면 우린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했겠죠. 나는 지금도 그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고 하던데 아마 디마지오도 한때는 우리처럼 가난했을 테니 서로 잘 통할 거야. 내가 네 나이 때는 횡범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갔었어. 저녁 때는 사자들이 해안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지. 알아요.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아프리카 얘기를 더 할까? 야구 얘기를 계속 더 할까? 야구 얘기요. 유명한 존 맥글로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도 종종 이 테라스에 나타나곤 했었지. 하지만 성질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어서 술 한번 취하면 다루기가 힘들었어. 그는 야구 이외에도 경마에 관심이 많았어. 늘 호주머니 속에 말 알림표가 들어있었고 전화를 할 때조차 말 이름이 됐단다. 훌륭한 매니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최고래요. 그가 주로 여기에 나타났었으니까 그렇지. 만일 듀르처가 매년 잊지 않고 이곳에 나타났었다면 네 아버지는 듀르처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라고 말했을 게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진짜 누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예요? 류크예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예요? 둘 다 비슷비슷하지. 그래도 가장 훌륭한 어부는 바로 할아버지예요.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들은 많은걸? 천만에요. 괜찮은 어부나 훌륭한 어부들도 더러 있겠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최고인 건 사실이에요.
고맙다. 네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하지만 너무 큰 고기가 다시 나타나서 내가 당해내지 못하면 네 칭찬이 부끄러워지겠는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운이 세다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여러 가지 요령을 알고 있고 각오도 단단히 되어 있어. 아침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게 이제 잠자리에 드세요. 저는 이 그릇을 테라스에 돌려주겠어요. 잘 자라. 아침에 내가 깨우마. 할아버지가 제 자명종이라니까. 내 자명종은 내 나이다. 늙은이는 왜 이렇게 일찍 잠이 깨는지 몰라. 영원히 잠들 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라는 걸까? 젊은 애들은 늦잠을 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나 역시 그랬었지. 제 시간에 깨우마. 전 주인이 깨어서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사람만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알겠다.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식탁에 불도 켜지 않고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대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지를 둘둘 말아서 그 속에 신문을 넣어 베개 대신 베었다. 담요로 몸을 감고 침대 스프링 위에 깐 신문지에 위에서 잤다. 노인은 어렸을 적에 보았던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길게 휜 황금빛 해안과 흰 모래사장 높은 곳, 거대한 갈색 산들을 보았다. 밤마다 노인은 꿈속에서 그 해안에서 살다시피 했고, 꿈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고, 파도 속을 뚫고 원주민들이 배를 저오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가판의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맡았고, 무태에서 불어오는 아침의 미풍 속에서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곤 했다. 무태 미풍 냄새를 맡게 될 때쯤 노인은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미풍 냄새를 맡으면서도 너무 이른 시각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섬의 흰 산봉우리를 보았고, 카나리아 국도의 여러 항구며 정박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나 큰 고기, 싸움, 힘겨름과 아내에 대한 꿈 같은 건 꾸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며 해안의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황후 속에서 뛰어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에 대한 꿈을 꾸는 일은 없었다. 노인은 곧 잠에서 깨어 열린 문으로 달을 쳐다보면 베개 대신으로 베고 있던 바지를 주섬주섬 깨입었다. 판잣집 바깥에서 소변을 보고 소년을 깨우러 올라갔다. 그는 새벽 추위에 몸을 오싹 떨었다. 그러나 잠시 떨다 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또 곧 힘차게 노를 젓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소년의 집은 늘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희미해져가는 달빛으로 그 모습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은 가만히 소년의 발을 잡았다. 이윽고 소년이 눈을 떴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의자 위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 앉은 채로 옷을 입었다. 노인이 나가자 소년이 따라 나섰다. 잠이 덜 깬 소년의 어깨 위에 노인이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어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까지 내려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가에서 맨발의 어부들이 자기 배에 돛대를 나르느라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의 판잣집에 이르자 소년도 바빠졌다. 소년은 광주리에 담긴 낚싯줄 갈고리대와 작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배로 날랐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도구들을 배에 갖다 두고 와서 들자. 그곳에는 이른 새벽마다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연유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소녀는 말끔하게 잠에서 깬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졸음이 가지는 중이었다. 응, 잘 잤다. 마놀린, 어쩐지 오늘은 자신이 생기는데. 저도 그래요.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쓸 싱싱한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은 고기잡이 도구를 직접 가져오거든요. 남이 자기 도구를 나르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 나는 네가 5살 때부터 도구를 나르게 했지 않니? 알아요. 곧 돌아올게요. 커피나 한 잔 더 드세요. 여기는 외상이 되니까요. 소녀는 맨발로 산호석 위를 공중공중 뛰어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집으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것으로 하루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노인은 먹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뱃머리에 물 한 병을 챙겨두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온종일 견딜 수 있었다. 그때 소년이 신문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미끼를 들고 자갈이 섞인 모래를 밟으며 배가 있는 곳까지 내려간 다음 배를 들어 물에 띄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은 노에 묶어둔 밧줄을 노꼬지에 비틀어 매고 노깃을 물에 밀어 넣으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다. 벌써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간 시각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노가 물을 차르는 소리들은 들을 수 있었다. 가끔 누군가 배 위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 고깃배에서는 노젓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고깃배들은 항구 밖으로 나가면 각자 자기 뱃머리를 돌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다. 노인은 오늘 멀리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무태 냄새를 뒤로하고 넓은 대양의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왔을 때 노인은 물속의 해초가 인강을 바라는 것을 보았다. 이곳은 수심이 700길이나 움푹 꺼져 들어간 지점으로 해류가 바다 밑바닥의 가파른 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새우와 미끼감으로 쓸 장고기가 수없이 많았으며 가끔 아주 깊숙한 곳에서 오징어 떼들이 몰려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오가는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어감에 따라 날치가 물에 차고 올라올 때 물의 진동이 느껴졌고 빳빳하게 세운 날개가 공기를 휙 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바다에서는 날치가 노인의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노인은 날치를 대단히 좋아했다. 그는 새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였다. 특히 작고 가냘픈 검정색 제비 갈매기는 물 위를 날며 언제나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먹을 것을 거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쌍했다.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어쩌자고 신은 잔인한 바다제비처럼 저렇게 약한 새를 만들었을까? 바다는 다정하고 아름답지만 갑자기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는데 이 심술궂은 바다에서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먹이를 찾아 떠도는 새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인 여성 명사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상스러운 말로 바다를 욕할 때가 있기는 해도 그런 때 역시 바다는 여자로 여겨졌다.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서 낚싯줄을 뜨게 하려고 찌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상어의 간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모터보트를 사게 되었을 경우 바다를 남성 명사인 엘마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격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여겨 바다가 큰 은혜를 베풀거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